그녀는 헬스장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지수도 나를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다. 트레이너는 황급히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그저 회사 동료들과 영화를 보고 나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극장 로비에서 마주친 그 장면은 내 결혼 생활의 끝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아내의 배신은 눈앞에서 벌어졌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는 장면이었다. 그저 그들의 표정, 그 눈빛 하나면 충분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아내가 아닌 낯선 여자와 살고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고발기가 아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고, 내가 단호하게 내린 선택은 또 다른 고통의 문을 열고 말았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고 함께 미래를 그려왔던 사람, 그녀는 내 곁에서 한없이 무너졌고,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인지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인지 끝없는 혼란에 빠졌다. 그녀의 극단적인 선택,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는 내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고, 그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나는 이제 한 인간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내 삶의 평온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나는 과연 끝까지 단호할 수 있을까? 혹은 이 선택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누군가는 나에게 말한다. 너는 피해자야. 망설이지 마.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속삭인다. 사랑했던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려도 괜찮은 거야?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 이상이다. 사랑과 분노, 용서와 책임, 그리고 한 사람의 무너짐과 또 다른 사람의 재건,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는 이 여정은 당신에게도 낯설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어떤 길이 더 나은 결말로 이끌어줄지, 그 답은 아직 이 이야기의 끝에서조차 확실하지 않다. 아내가 헬스장에 등록한 것은 처음엔 긍정적인 변화로 느껴졌다. 늘 건강을 챙기던 사람이었고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 변화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점점 나와의 시간을 줄여갔고 대신 헬스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담당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사실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과 혼란이 뒤엉켜 머릿속을 마비시켰다. 마음 한구석에선 언젠가부터 어렴풋이 감지해왔던 이상한 기운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사실의 허무함까지 몰려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 결정을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혼 소장을 전달받은 지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도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녀가 그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나는 괴로웠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만드는 선택을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쪽으로 발을 디뎌야 할지 알 수 없었고 한 발 내딛는 것조차 두려웠다. 지수와 나는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되었다. 그녀는 올해 27, 아직 인생에 많은 길이 열려있는 나이에 불과하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다. 당시 나는 내성적이고 기술에 깊이 빠져 지내던 학생이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스터디, 카페에서 보내며 노트북 앞에 앉아 복잡한 코딩 문제를 붙잡고 씨름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오직 코드뿐인 듯한 나날이었다. 반면 지수는 나와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활발하고 사교적이며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대학 배드민턴 동아리의 주장이었고 늘 사람들 속에서 빛났다. 처음엔 그녀 같은 사람과 내가 어떤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극명한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작용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날도 나는 혼자 스터디 카페 한 구석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프로그램이 자꾸 오류를 일으켰고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던 순간 지수가 내 옆에 다가왔다. 노트북이 갑자기 꺼졌어. 한번 봐줄 수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을 건넸고 나는 놀란 듯 그녀를 쳐다봤다. 예상치 못한 부탁이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녀의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문제는 단순한 배터리 접촉 오류였다.
나는 웃으며 알려주었고 그녀도 함께 웃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코딩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녀가 좋아하는 운동 이야기로 넘어가고 다시 학업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스터디 카페 문이 닫힐 시간이 되어버렸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서로의 성격은 달랐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지수는 나를 산으로 들로 이끌었다. 그녀는 나에게 자연 속에서 걷는 즐거움과 함께하는 여행의 설렘을 알려주었다. 반대로 나는 그녀에게 컴퓨터를 조립하는 법, 프로그램을 짜는 기쁨을 나눠주었다. 그녀는 나의 세계에 흥미를 보였고 나는 그런 그녀의 반응에 놀라기도 고마워하기도 했다. 졸업 후 우리는 같은 도시에서 직장을 구했다. 나는 작은 스타트업 IT 회사에 들어갔고 지수는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는 시간을 쪼개어 데이트를 이어갔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조금씩 미래를 설계해 나갔다. 연애 2년 차 나는 청혼을 결심했다. 청혼은 지수가 가장 좋아하던 캠핑장에서 이루어졌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나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냈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응 나도 라고 답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결혼 초반에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질 것만 같았다. 사랑했고 젊었고 무엇이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수는 늘 건강을 챙겼고 아침마다 조깅을 나가며 나의 아침 식단까지 꼼꼼히 챙겼다. 나는 그녀의 철저한 자기관리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부담감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 응원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나는 승진 통보를 받았다. 그로 인해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대신 연봉도 그만큼 올랐다. 우리는 작은 원룸을 떠나 넓은 신혼집으로 이사했고 새 차를 마련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녔다. 겉보기엔 완벽했다. 나는 지수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고 그녀를 기쁘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주말이면 지수는 헬스장에 몇 시간씩 머물렀고 내가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오랜만에 영화 볼까? 라고 말해도 그녀는 단호히 오늘 운동 빼먹으면 안 돼! 라며 거절했다. 나중에는 아예 제안조차 꺼내지 않게 되었다. 지수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종종 미소를 띠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내가 물으면 그녀는 헬스장에서 아는 사람들이랑 운동 얘기하는 거야 라며 웃으며 넘겼다. 나는 믿고 싶었다. 괜한 의심이라 생각했고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러나 한 달 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직장 동료들과 오랜만에 약속을 잡고 영화관에서 늦은 상영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날씨는 차가웠지만 영화의 여운 때문인지 마음은 평온했다. 일이 바쁘고 지치는 나날 속에서도 이렇게 짧은 여유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몇 초 만에 산산이 부서졌다. 극장 입구 쪽 반대편 계단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지수였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내가 한 번쯤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인물이 서 있었다. 그녀의 헬스장 트레이너. 둘은 마치 연인처럼 손을 꼭 잡은 채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표정은 분명했다. 숨길 수 없는 친밀함, 익숙함, 그리고 나와 함께할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편안함. 내 시선이 멈춘 순간 지수의 표정도 굳어졌다. 그녀는 나를 보는 순간 마치 피가 얼어붙은 듯 창백해졌고 트레이너는 황급히 손을 놓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세상이 일순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다. 동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온몸은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함께 돌아왔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고 나는 시선을 그녀에게 줄 수조차 없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저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들을 억누르기 바빴다. 배신감, 슬픔, 분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며칠이 지나자 이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많은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다. 지수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언제부턴가 화면을 나에게서 돌려놓았던 모습. 전화가 오면 괜히 화장실로 들어가거나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하던 습관. 내가 헬스장에서 어땠어? 라고 물으면
이상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던 태도. 당시에는 그냥 기분이 안 좋은 날인가 보다, 운동 스트레스인가 보다 하며 넘겼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면 전부 의미 있는 신호였던 것이다. 나는 IT 분야에서 일하며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는 데 익숙했다. 기술적으로 의심스러운 징후를 추적하고 사실을 검증하는 일은 내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 인생의 파트너였던 사람을 의심하고 추적하는 일에는 심한 죄책감이 따랐다. 그래도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나는 단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억측을 하기 전에 근거가 필요해. 결국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녀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타 잠금 해제되어 있던 노트북도 열어보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미 멈출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무너졌다. 노트북 안에는 숨긴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들, 사진, 심지어 일정까지. 그들은 단순한 일회성의 실수가 아니었다. 몇 달 동안 계속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였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증거로 남아 있었다. 나는 지수를 불렀고 아무 말 없이 모든 증거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처음엔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감정에 휩쓸려 실수한 거야. 제발 용서해줘. 트레이너랑 완전히 끝내게. 다시는 안 그러게 그녀는 흐느끼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차라리 분노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저 공허했다. 몇 개월 동안 속아왔다는 생각.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밥을 먹고 웃었던 시간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짐을 챙겨 나왔고 가까운 형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형과 형수는 내 상황을 조심스럽게 들어주었다. 무조건적인 위로나 판단은 없었지만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그들의 태도는 큰 위안이 되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않도록 차분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나는 그들과 몇 날 며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이건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다. 아직도 지수의 얼굴이 함께한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의심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 불신의 감옥 안에서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웠다. 어제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다음 주면 상담을 받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겉보기엔 단호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지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면 몸이 떨린다. 나는 아직 지수에게 이혼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발목을 잡는다. 한편으로는 그녀도 내가 느낀 고통을 똑같이 느껴야 한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녀를 걱정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고 오늘 아침 지수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이 여전히 의도적으로 나에게 이혼을 강요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잘해볼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나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호소일까? 아니면 조종이 시작된 걸까? 아니면 정말 그녀의 정신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걸까? 문득 대학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도 지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 증세도 심각했다. 나는 밤새 그녀 곁을 지켰고 불안 발작이 올 때면 꼭 안아주며 진정시켰다. 그 시절을 함께 이겨냈기에 나는 우리가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시절의 상처를 무기로 내게 매달리려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메시지에 답해야 할까? 무시해야 할까? 나는 조종당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그녀를 걱정해야 하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마음은 무겁고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기분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내 삶이 비교적 평온하다고 믿고 있었다. 큰 갈등도 없었고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바쁘고 지치는 날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통의 삶이라 여겼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 내가 평범하다고 믿었던 하루하루가 실은 붕괴 직전의 균열 위에 서 있던 것이었다. 지금의 나는 형 집의 작은 방에 몸을 숨긴 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야 한다는 불안감이다.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 스치는 또 하나의 공포 지수가 스스로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믿기 힘든 현실이다. 어떻게 이토록 급작스럽게 인생이 뒤틀려 버릴 수 있는 걸까? 나는 이제 지수의 정신적 상태를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내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마음속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정답은 없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내 이야기를 읽고 조언과 응원의 말을 전해준 분들이 있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내게는 생각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지수의 극단적인 선택을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는 조언이었다. 그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나는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결국 지수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내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그분들은 내게 두 번째 부모님 같았다. 명절이면 함께 식사를 했고 그들이 은퇴 후 새 집으로 이사할 땐 내가 직접 짐을 나르며 도왔다. 그런 분들에게 딸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지금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다. 전화를 받은 지수의 어머니는 처음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조심스럽게 사실을 전하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충격이 컸을 것이다. 자신들이 알던 딸의 모습과 지금 내가 전하는 딸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화를 끝맺을 무렵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지금 상황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오랫동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치 내가 그들을 배신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고 나를 믿고 가족으로 받아준 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들이 가장 아끼는 딸의 어두운 면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만든 사람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더 이상은 내 힘만으로 지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진 않았다. 부모님께 사실을 알린 지 며칠 후 지수는 결국 끔찍한 선택을 시도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이었고 단 한 발짝만 늦었더라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될 뻔했다. 다행히도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고 응급조치를 통해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충격은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나는 병원에 달려가면서도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께선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야 겨우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낀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지수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함께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던 날 캠핑장에서 청혼하던 순간, 결혼식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얼굴, 그 모든 순간이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고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도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견뎌내며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날 밤 나는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선택은 내 책임이 아니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녀가 처한 상황은 그녀 자신의 감정과 판단의 결과였다. 그러나 감정은 논리와는 달랐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조금만 더 부드럽게 이야기했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지금의 나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 아이러니한 역할 속에서 나는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지수의 어머니였다. 이미 익숙한 번호였지만 그날따라 손이 쉽게 가지 않았다. 벨소리는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있었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느껴졌다. 병원으로 와줄 수 있겠어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뚝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불안, 공포, 절박함.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새벽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다.
복도에는 지수의 부모님이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떨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비난도 원망도 단지 혼란과 절망이 가득했다. 나는 조심스레 병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누워있는 지수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잠들어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내 안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그 무심한 듯 다가와 내 노트북을 고쳐달라던 그녀의 당돌한 표정,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천진난만한 웃음. 첫 데이트 때의 설렘, 별이 쏟아지던 캠핑장에서의 청혼, 결혼식 날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던 그 눈빛, 수없이 많은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내 눈앞을 지나갔다. 나는 흔들렸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무 가혹한 선택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녀가 나를 속이고 배신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나를 조롱하듯 다른 사람과 함께했던 대화, 거짓말로 덮은 일상,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들. 나는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확신했다. 이혼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었다. 더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잃고 싶지 않았다. 지수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회복 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 의료진의 평가 결과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과 더불어 장기적인 정서 불안 상태를 겪고 있었으며 그동안 명확히 진단되지 않았던 여러 정신적 문제들도 함께 드러났다. 나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그녀의 치료 소식을 들었다. 안도감도 있었고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의 정신 상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년을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졌다. 그 와중에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다. 처음에는 나를 이해해주던 지수의 가족도 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지수의 정신적 붕괴가 나 때문이라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내가 지수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은 마치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특히 지수의 오빠가 회사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막아선 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외쳤다. 너 결혼 서약했잖아. 아플 때도 함께하겠다고 했으면서 지금 떠나는 게 말이 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결국 동생을 향한 깊은 걱정과 애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나 역시 분노를 참아야 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지수는 그 후에도 2차례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매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때마다 지수의 가족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그 전화는 곧 원망으로 변했고 마치 내가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혼만 하지 않으면 지수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심리적으로 점점 무너져갔다. 매일 밤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내가 과연 올바른 결정을 내린 걸까? 정말 내가 그녀를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는 생각과 내가 떠난다면 더 큰 비극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다. 나는 고립되었고 심적으로 탈진해갔다. 그런 내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가 있었다. 바로 형 준호와 형수 혜리였다. 형은 직장에 휴가까지 내면서 법원 출석과 변호사 상담에 함께 해주었다. 법정에서 지수 가족의 싸늘한 시선이 나를 짓누를 때 형이 조용히 내 옆에 서 있었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안이었다. 형수 혜리는 이전에 학교 상담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었고 나의 감정을 조용히 들어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내 인생을 살아. 지수의 행동은 내 책임이 아니야. 죄책감 때문에 돌아간다면 너도 지수도 결국 더 불행해질 거야. 그녀의 말은 감정에 휘둘리던 나에게 중심을 되찾게 해주는 등불 같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지수와 그녀의 가족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협박 전화, 모욕적인 메시지, 직장에까지 찾아오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나는 결국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야만 했다. 이혼 그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겪는 끊임없는 괴롭힘이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다. 가장 수치스럽고 분노했던 순간은 지수의 어머니가 내 직장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 날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한 번만 지수를 용서해줘 라고 외쳤고 회사 동료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보안팀이 그녀를 밖으로 안내했지만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창피함과 혼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슬픔이 뒤섞여 숨이 막혔다. 그날 나는 분노와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이 목까지 차오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어그러진 걸까? 한때는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던 그녀의 어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던 그녀의 모습에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그것이 내게는 단지 또 하나의 상처로 남을 뿐이었다. 모든 관계가, 모든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처음부터 나는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끝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내린 선택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결심을 되뇌었다. 왜 내가 이혼을 결심했는지, 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했는지, 그녀의 배신, 내게 조롱 섞인 말투로 또 다른 연인과의 대화를 나누던 모습, 내 감정을 아무렇지 않게 외면하던 태도, 그런 기억들이 다시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신뢰의 무덤 속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월 전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을 때 나는 예상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기쁨도 해방감도 아니었다. 극적인 안도감이 밀려올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저 담담했다. 오히려 허무하다고 느꼈다. 그토록 많은 소란과 고통을 지나왔건만 결국 필요한 건 몇 장의 서류에 사인하는 일이 전부였다. 그렇게 우리 결혼은 한순간에 끝이 났다. 나는 곧바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감정에 빠져 무너질 시간이 없었다. 내게는 이제 다시 살아가야 할 삶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일에 몰두했고 시간 날 때마다 스스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나중에 배우지 뭐, 지금은 바빠서 안 돼 하며 미뤄왔던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하루에 1시간씩 기타의 기본 코드를 익히고 한 곡 한 곡을 따라 연주하는 시간은 내게 있어 일종의 명상이자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따뜻한 선율은 복잡했던 머릿속을 정리해 주었고 지친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져 주었다. 요즘 나는 형준호와 형수 혜리의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조카들의 해맑은 웃음, 끝도 없이 쏟아지는 질문과 장난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비록 내 삶이 완전히 뒤집히고 무너졌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인간의 순수함이란 것이 얼마나 강한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나는 그 아이들을 통해 배워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잊은 건 아니다. 마음의 상처는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유 없이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오기도 한다. 어떤 날은 거리에서 지수가 자주 뿌리던 향수 냄새가 스칠 때, 혹은 공원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걷는 연인을 볼 때 문득 가슴이 먹먹해지곤 한다. 이제는 예전처럼 날카롭고 생생한 고통은 아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 잔상들은 나를 조용히 흔든다. 그것은 완전히 지워야 할 기억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끌어안아야 할 과거라는 걸 나는 천천히 배우고 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관계는 불륜이라는 사건 이전부터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는 대화를 멈췄고 함께 성장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에는 벽이 자라나고 있었다. 결국 그녀의 배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그동안 우리가 서로에게서 멀어져 옮긴 시간의 결과였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지수가 보였던 수많은 이상 징후들, 내가 느꼈던 공허함과 거리감, 모든 경고 신호들을 무시한 채 괜찮다,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다. 내가 불행하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평범한 부부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문제를 직시했더라면, 조금만 더 솔직하게 우리 둘 다의 감정을 마주했다면 달라졌을까? 그러나 그런 만약은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깊은 후회와 아픔만을 남길 뿐이다. 나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응원과 위로, 조언을 보내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공감 가득한 문장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커다란 힘이 되어주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은 끝없는 어둠 같아 보여도 반드시 빛이 찾아온다. 상처는 깊을 수 있지만 그만큼 회복도 가능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당신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역시 아직 회복 중이지만 이제는 조금씩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요즘 나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직접 선택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감정에 이끌려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둔 삶.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게 없었던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된다. 최근 나는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실감하고 있다. 이젠 거울 앞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하나,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고민 중이다. 야간 수업을 들어볼까 한다. 단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는 기쁨 자체를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다. 멈춰있던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지금은 누군가를 새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마음을 연다는 것, 다시 믿는다는 것,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일. 그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 언젠가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줄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 또한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나를 다시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결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다.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새로운 사람들과 조금씩 관계를 맺어가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나도 모른다. 여전히 불안한 감정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는 날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그리고 이 여정 끝에서 분명 더 단단해진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내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준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내 이야기를 읽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혼란과 고통의 밤을 지나 나는 이제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품고 다시 걷고 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지나 내가 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도 그 시간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